검찰은 모르겠는데요. 네, 저 진짜. 하겠습니다. 제가 예. 소개도 안 하고 지금 바로 뉴스로. 예. 예, 헬마우스 임경빈입니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뉴스가 급했나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경찰이 내란 혐의 관련해 가지고 수사에 있어서 특히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로 전해진 소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미 이번 달 중순쯤에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보도였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두 사람 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일을 수행을 했었고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둘 다 상당히 좀 큰 파열음을 냈었던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다 야당에서 주로 입법을 했었던 내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특검법들 전부 또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내란 혐의 피의자이자 당사자이기도 했었던 인물들인데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상당히 좀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혐의점들이 좀 많이 확인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의심들을 좀 낳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어제 한덕수 전 총리하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서 각각 10시간 안팎의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밤 늦게 귀가들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이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후속 조사 여부와 추가 조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할 방침이다. 이것도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결국 CCTV 확보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라는 얘기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어느 정도 좀 이 경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이번에 연장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려고 했었던 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된 대통령 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도 모두 출국 금지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추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는 대목인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한테서 대통령실의 이제 대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복도의 CCTV 영상도 확보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뭐가 나왔느냐? 이 이제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된 문건, 이거는 문건을 수령하고 수행하는 역할까지 했다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엄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상당히 강하게 캐물었다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에 이어서 이제 소환 조치까지 이뤄졌고 그것도 당일날 같은 날 세 사람을 거의 동시 소환을 했다라는 얘기는 말 맞추기를 하려는 의도를 지우려고 사실상 서로 간에 뭐 이런 거 이제 수사 현장에서 이른바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다른 방에 들어있는 나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되는 뭐 이런 어떤 그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세 사람을 동시에 불러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은 분명히 수사 의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사도 상당히 진척이 됐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가 됐고 각각 소환 조사를 했고요. 검찰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지금 분위기는. 경찰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좀 이제 강도 높게 이 사안 특히 이제 국무위원들이 그날 내란의 밤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는 내란 사실을 쿠데타 사실을 혹은 뭐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협조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리고 계엄 문건을 받긴 했는데 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이 내용 잘 모르고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6일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계엄 선포 당시에 그 선포문을 전혀 인지를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사무실로 출근해봤더니 양복 뒷주머니에 그 문건이 들어있더라. 예, 그런 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CCTV를 대조해 보면. 네, 이거는 이제 뭐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에 관련된 예산 내용이 들어있는 이제 쪽지를 받았다라는 의혹 제기가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누군가 접혀 있는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고 그 자료를 거기서 읽어보지 않았고 무시하기로,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제들은 무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덮어놓자고 해서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차관보한테 건네줬다고 했던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CCTV만 보면 확인이 쉽게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문건을 자세히 읽어본다든가 하면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 되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란 연루에 대한 어떤 혐의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이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회의가 있고 나서 곧바로 경제부처 장관들 F4회의라고 하는데 각 경제부처 장관들을 따로 모아서 추가로 회의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비상입법기구 를 창설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혹시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경찰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계엄 문건 관련된 해명이 거짓이라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금감원장이라든지 뭐 한국은행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전 경제부총리의 증언은 중요할 것 같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1일 날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서 윤석열 씨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이제 부인을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멀리서 그냥 힐끗 봤는데 그 내용 중에 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내용 모르고 멀리서 봤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CCTV를 확인해 보면 쉽게 규명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이 뒤에 이어질 관련 수사들이 상당히 좀 달라지게 됩니다. 소방청장이라든지 소방청의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보강돼야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서요. 수사의 범위라든지 수사 대상자라든지 어떤 이 주요 임무 종사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특히 정말 들여다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전 단수 이런 것을 분명히 그런 지시 조치를 인식했는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근데 이게 변명을 하기도 상당히 모호해질 것 같아요. 뭐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장면이 만약 있다면 이걸 보고 어떻게 몰랐냐는 것은 변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들여다보고 나서 뭘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지난 진술이. 앞에 진술이 거짓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콕 집어서 이 세 명을 경찰이 지목을 하고 동시에 소환을 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심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금 이제 내란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했었던 역할을 그 계엄 문건에 따르면 이 세 사람한테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그래야지만 이제 내란의 밤에 정확히 그 국무회의장 대접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다시. 여론조사가 오늘까지는 발표할 수 있고 내일도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조사된 것만 발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늘까지만 여론조사 조사 공표 가능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루어진 조사를 뭐 내일 발표하든 모레 발표하든 뭐 그거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오늘 이제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들은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9%의 지지율, 김문수 후보 35%, 그래서 이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4%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나는 격차였고요. 이준석 후보는 11%,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1%였습니다.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중앙일보 갤럽 여론조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변화가 없었고요. 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포인트씩 소폭 상승하는 예. 뭐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대체적인 흐름과 거의 예. 일치한다.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1대1로 후보들을 예. 대결시키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맞붙었을 때 이 예. 후보가 52%, 예. 김 후보가 42%로 이제 예. 조사가 됐고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로 양자 대결 시켰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51%, 이준석 후보가 40%로 예. 지금까지 발표됐었던 여론조사들 중에서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가장 적은 예.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중앙과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3일에서 4일 이틀 동안 조사됐던 결과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 종아일보도 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예. 성인 남녀 1,008명 대상 여론조사고요. 예.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는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 11.3%였고 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는 11.5%포인트로 역시 마찬가지로 네.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이 동아일보와 리서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김문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였고요. 예. 김문수 후보가 41.6%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랑 양자 대결했을 때는 이재명이 49.3%, 이준석이 34.9%였으니까요. 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경쟁력 격차로 따지면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에서는 조금 벌어지는 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예.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조사가 예. 있습니다. 이것도 24일부터 25일까지 예. 만 18세 이상 2,004명 대상 조사인데 이재명 다자 대결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47.7%, 김문수 후보 38.9%, 이준석 후보 10.2%로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다자 대결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45%에서 50% 사이 정도 예. 나오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35%에서 40%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 나오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10% 안팎. 예. 요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양자 대결을 가상으로 예. 붙였을 경우 이재명 김문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7%, 김문수 후보가 41.3%였고요. 예. 이재명 이준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1%, 이준석 후보가 30.7%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뭐 경쟁력 차원에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거의 뭐 한 10% 포인트 정도 이제 앞서는 뭐 그런 예.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다자 구도에서는 예. 거의 구도상의 변화가 없고 지지율 수치도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지난주 혹은 뭐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제 큰 변동이 없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조금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보수층 결집의 수혜를 조금 봤다. 예. 뭐 이 정도가 되겠고 예. 양자 대결 경쟁력으로 따지면 오히려 중앙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조금 튀는 결과였고요. 나머지 여론조사 어제와 오늘을 이제 포괄했을 때는 대체로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는 양자 대결에서의 경쟁력이 높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수치만큼 이준석 후보가 뭐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좀 지지율이 좀 빠지는 뭐 그런 예.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 드랍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명분은 없군요. 이 여론조사 상으로. 경쟁력 상에서는 예. 이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압도하는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예.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는 뭐 각 후보들의 진영이 거의 모두 완전히 결집한 양상이고 그리고 이제 각 후보의 선거 캠프도 거의 뭐 필사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뛰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여론상의 큰 변동을 이끌어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특하게 유지하고 있는 6일에 달하는 여론조사 예. 공표 금지 기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그 기간 동안에 조사되는 결과들을 봤을 때도 예. 큰 변동은 뭐 다만 한 1-2%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순위가 뒤집어질 정도의 변동은 거의 없었고 지금까지는 그거는 순위가 공표 금지 기간 동안 뒤집어진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만 지지율이 1-2% 정도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지금 이준석 후보 쪽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2-3위 후보의 격차가 뒤집혀서 1위 후보를 위협하는 그런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격차 수준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쪽 내부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더라도 원래는 이제 1차 TV 토론이 있기 전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시키고 1차 TV 토론 이후에는 이제 15% 수준을 좀 달성하고 그 뒤에 2차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김문수 후보와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는 비등한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승부를 본다라는 계산을 캠프 내부에서는 하고 있었던 걸로 취재가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어떤 구상은 좀 멀어진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단일화는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일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도 특별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을 따로 열고 못을 박았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의 후보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세대로라면 오늘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거고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물론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희망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내용을 전체 종합으로 봤을 때는 한국갤럽과 중앙일보의 여론조사가 다소 좀 튀는 편이고요. 다른 조사에서는 여전히 단일 후보로 했을 때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기자회견을 마치 이제 맞받듯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에 대해서 선을 좀 그었습니다. 어제하고는 좀 다른 태도였었는데 3자 구도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개혁신당 쪽에서 먼저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협상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많이 열어두고 개혁신당 쪽으로 이준석 후보 쪽으로 이제 공을 넘기는 그런 입장을 계속 취했었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분위기가 좀 급변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젠 국민의힘 쪽에서도 단일화가 안 되겠구나 생각했구나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가 안 될 거다라는 기대는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지가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관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치적 단일화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단일화 대상이 되는 후보를 직접적으로 세게 공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적대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자체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단일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이준석 후보가 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지율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좀 끌어내는 그런 목적의 전략적 접근이 좀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른바 국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이제 내란 심판 선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계속 묶이는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확장 전략에 있어서는 제약이 좀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 같고 오늘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전략적인 승부가 어느 정도 좀 통했다. 그런 판단을 오늘 오후에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로서도 여론조사를 보면요. 단일화 해도 못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단일화 할 이유가 더욱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경쟁력이 압도하는 그런 양상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도 조금 꺾였을 것 같고 그리고 양보를 해도 못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요. 본인이 양보를 해도 못 이기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서 양보하는 게 실익이 없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는 말입니다. 변신이라 그럴까요? 이 추락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한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군요. 정치적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30여 년 동안 쌓아왔었던 많은 것들을 오늘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 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간간히 돌출한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 간의 관계, 이건 예. 이제 전광훈 목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종교인 간의 관계 등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 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예. 하면서 무엇보다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제 한 표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국무총리를 지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이른바 이제 DJ맨으로 오랫동안 이제 새천년민주당의 대변인을 예. 지낸 바가 있고 전남 도지사도 지냈었던 인물이 오늘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기괴하고 절망적인 실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도 현직을 떠난 원로도 모두 침묵하면서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뭐 어떻게 예, 민주당의 반응을 좀 전해주시죠. 강한 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당을 떠난 사람이지만 신념과 양심마저 버리고 내란 세력과 야합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한 근거 없는 음해와 저주를 퍼붓는 이 상임 고문이야말로 괴물이 됐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김민석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김민석 의원도 뭐 사실 오랫동안 이제 이낙연 전 의원과 이제 정치 활동을 해왔었던 인물인데 오늘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쿠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변절한 정치인을 표할 때 이제 사쿠라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쿠라 행보의 끝을 보여준다.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망하는 연합이고 지는 연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동교동계 출신이자 이제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상임 고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송두리째 불타버리는 것이다. 설마 공동정부 대통령 김문수, 총리 이낙연 뭐 이렇게 약속을 한 거냐고 이제 되묻는 메시지였고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같이 일했다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전 총리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다. 평산에 계신 문 전 대통령과 어떤 상의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은 이전 총리의 최근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요. 박지원 의원의 표현이 가장 공감이 가는데요. 이 상임 고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송두리째 불타버린다. 자신의 어떤 그 전반적 인생 역정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행위 같습니다. 보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중요 분기점마다 당 내부에서도 여러 비판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뭐 참여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라든지 혹은 뭐 전두환 독재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군부 독재가 시작할 때 신문에서 뭐 찬양하는 기사 썼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만큼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원으로서의 어떤 당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면들이 많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내부적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 셈이 아닌가.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당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이라든지 내란과 관련된 국민의힘이 해왔었던 일에 대해서도 눈 감고 정적에 반대하는 쪽에 설 준비가 돼 있었던 정치인이다. 이걸 뭐 오늘 결국 이제 입증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집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변할까 이걸 묻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